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5,000%의 이자를 강요하고 성범죄까지 벌이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서라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돈 빌릴 곳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사람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불법 사금융 실태와 해결 방안,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불법 사금융 문제, 법정 최고금리 인상 논란 토론회에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린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지 요즘 특별히 불법 사금융이 더 활개를 치는지 관련 분야 많이 일을 해오신 백주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왜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 늘 좀 있어 왔는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한 배경, 요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별히 더 문제가 불거졌다기보다는 꾸준히 문제가 있었고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국정 해결의 문제, 국정에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로서 제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보다 그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 피해가 더 심화되거나 조금 더 악질적으로 바뀌거나 뭐 그런 사회적 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 지난 정부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시대적인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게 뭐 전 세계적인 경향이었고 그래서 뭐 은행이든 뭐 은행을 넘어서는 뭐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금리도 계속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면에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결국은 이 불법 사금융까지 눈을 돌리는 현상이 생긴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렸다 그러면 제도권에서 떨겨 나가는 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도권 금융하면 뭐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나마 신용이 좀 괜찮은 분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래도 신용이 가장 낮은 부분에서는 대부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곳이 이제 사금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 업체들의 경우 최근에 이렇게 동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 대부 업체 뭐 신규 대출이 확 준다거나 뭐 잔액이 많이 준다거나 그런 실제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그 기타 저희가 신용기관이라고 부르는 대부업체 같은 것들은 지금 신규 대출액도 그렇고 신규 이용자 수도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감소하느냐? 그러면 이 대부업체들도 지금 신용을 쪼이고 있는,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대출을 줄이고 있느냐? 보면 결국은 대출을 해줘도 손해가 나는 부분이 예전보다 크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손해가 나느냐?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대부업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나냐 하면 크게 보면 세 부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 생각하기에 조달금리에서 나오는 조달금리랑 대출금리 사이에서 나오는 금리차. 그 다음에
요것들을 할 때 요 업체들이 대손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출 중에 몇 %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못 갚는 사람들이요. 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부분도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앞에 두 부분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아까 백준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부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금리 상승 기조고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 업체들도 차입 금리가 새로 이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대부 업체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금리. 네네. 그 요 사이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보다 대부업체들은 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최고금리 사이의 구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사실은 운신의 폭이 너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손해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대손 비용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대부업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그 대출이 부실화돼서 못 갚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거기서 대손 비용이 많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업체도 아니 우리가 주판을 튕겨 보니까 지금은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보다는 대출을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업이익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출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도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시는데 급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법 사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부업체들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에 다 적용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0%입니다. 20%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져 왔잖아요. 예. 과거 어느 정도 어떤 지금 속도로 낮아져 온 겁니까? 지금 20%가. 그러니까 IMF 때 이자 제한법이 없어지면서 이자 제한법이 97, 8년에 없어지고 부활된 게 한 10년 뒤인데 그 중간에 2002년에 대부업을 이제 양성화하고 허용해 주면서 그때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했는데 그때 법정 이제 최고 이자 66%였습니다. 66%에서 40%, 30%, 20%대 그다음에 최근 20%까지 꾸준히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짚고 갈 것은 이자 제한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 되게 말이 안 됐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가량 됐고요. 그리고 대부업체에게 양성적인 어떤 활동을 허용했던 이자 제한법상 이자율 연 66%였기 때문에 매우 지금 생각하면 매우 이제 그 높은 고리의 이자였던 것이 계속 정상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나라랑도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랑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5%가 최고 이자리고 대만도 그렇고요. 뭐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8에서 한 18%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 넘는 나라는 거의 없고 한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부업체의 그 차입금리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부업체가 차입해서 돈 빌려주라고 하는 데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좀 더 이제 전문 이제 여신기관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서민금융기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상호신용금고라든지 그리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본에서 적절한 이율로 소량을 대출해 주라는 개념이지 다량의 금액을 어디선가 차입해 와서 조달해 와서 빌려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업체의 이 조달금리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대부업을 허용한 취지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백주선 변호사가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법정 최고금리 20%가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부회사들이 뭔가 원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신용도가 더 낮은 사람들을 더 이상 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렸다 그러는데 실제 그는 그런 게 아니다. 차입금리를 감안해서 대출금리 정하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여유자율은 뭐 주로 자본금입니까? 그럼 대부회사들은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돈을 조달해야 되죠? 채권 발행하나요? 채권을 대부업체가 직접 발행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대부업체를 설립할 때 뭐 개인 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 법인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신고하고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는 것이지 그걸 또 조달을 해와서 빌린다 그 대부를 한다는 것은 아예 법적 규제가 강한
은행업의 기능, 여신업의 기능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라고 허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 20%를 높다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 차입금 금리를 감안해서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 않다는 반론이시네요. 네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서 좀 안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사실 대부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금융권이 하지 못하던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을 할 텐데 기존 금융권이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면 사실 대부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떨어질 텐데 굳이 허가를 해주고 한 것들에는 아마 조금 다른 운영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신용도가 낮은 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제도금융권이 현재는 대부회사들이니까 그분들이 자금 여력을 넓히 주려면 그 대부회사들도 돈을 조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본금으로만 한다면 영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돈도 못 빌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무슨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 소비자들, 국민들이 네. 대부업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금리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에게 온당한 조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애초 2002년에 대부업을 허용한 거 원래 그것 다 불법이었는데 허용을 해주되 어디서 조달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있다며 그러면 그 돈을 적정한 이율로 서민들에게 조금씩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만 하자라는 거였고 근데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허용한 이자율도 연 66% 매우 높았거든요. 당시 네네. 금리 수준으로 보면 아주 매우 높다고 했어요. 그 당시 네. 2002년 대부업체 양성화할 때 금리 수준 어느 정도가 됐었을까요? 일반적인 대출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예.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대체로 법률이 바뀌면 평균 대출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66%다 그러면 평균 이자율 66%에 맞추고요. 빌리는 사람들 네네. 대부분 40%라고 하면 평균 이자율을 40%에 맞추고요. 점점 맞춰서 운영을 했고 그런 대부업체들의 물론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대 대부업체라 이런 데는 점점 그 매출이 신장했고 기업이 커졌지 절대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금융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일이고 예. 대부업체가 조달을 해오는데 그 조달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접근하면 애초에 대부업을 허용할 취지도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런 식의 경영을 할 거라면 그런 대부업 일단 문을 닫게 해야 되고 이 대부업을 여전히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회사들 중에서 조금 우량한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좀 있죠, 현재는. 그래서 은행에서 좀 빌려주지 않습니까? 은행에 조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 봐서 대부회사들의 돈을 안 빌려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자본시장에서 많이 조달을 하고 자본시장에서? 이제 돈이 있는 흔히 말하는 전주가 될 만한 곳에서 이제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나름의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있다는 거죠. 그 금리가 있고 그건 이제 기준금리라든지 그 시중의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부업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애초에 법 허용 때 그걸 허용했느냐. 원래. 그렇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조달 금리를 맞추지 못하는 대부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시장이 감수하고 그 기업 대부업체가 감수해야 될 것이지 그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최고 금리를 높이거나 혹은 고금리의 이자를 국민들이 네. 소비자가 감수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주장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회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조달하는데 빌리는 금리가 높다고 해서 최고금리 현재 20% 곤란하다 더 높여야 된다는 논리에 좀 허구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튼 대부업체 현재 신규 대출이라든지 신규 대출자 수가 별로 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회사들이 새로운 대출자를 못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다 나간다는 대부회사들에서 사금융으로 날려 떨어져 나간다는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는 가장 낮은 금리부터 신용 좋으신 분부터 가장 높은 금리까지 네. 신용 안 좋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텐데 결국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럼 그분들은 이제 사금융으로 가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대부업체가 예를 들어서 빌려서 자금을 차입해서 영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대부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쪼이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은. 대출을? 그러면 예. 네, 그런데 결국은 고금리 고물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상황. 예.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퇴로를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신규 대출을 하실 분들은 혹은 기존 대출을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 보시기에 대부업체들의 새로운 대출자라든지 신규 대출자, 네. 신규 이용자가 조금 현재 급격히 줄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이 준 과정에서 이 차이, 그 떨어져 나간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부업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대부 잔액이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예. 이용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아주 급격하게 준 수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즉 일부 이용자를 줄이는 대신에 그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은 올라갔고요. 이자율은 올라갔고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게 뭐죠? 대출 금리에서 이제 대체로 수렴은 20%까지 하지만 수렴? 전체 규모에서 뭐 17, 18% 평균 금리를 19, 20 가까이 함으로써 최고금리 수준으로 대출 바란다. 더 이제 수렴하도록 하고 위로. 다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이용자가 좀 줄었지만 대부 잔액은 계속 증가를 했고 아직 줄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서민금융 기관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허용해 줬거든요. 즉 일반적인 금융회사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한 대신에 서민금융의 특별한 그 이익을 좁게 보더라도 금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관을 많이 열어놨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진흥 상품 혹은 정책금융 상품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이걸 이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민금융진흥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사채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거꾸로 된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금리를 안정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출, 한편으로는 복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 범죄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다. 이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맞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 고금리를 제한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책을 펼쳐와서 지금은 고리드 문제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현재 대출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조금 법정 최고금리 현재 20%인데 올리는 것은 좀 거꾸로 된 거다. 거꾸로 불법 됐다는 사금융대로 막아야 된다. 그게 잘 못 잡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는 지속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출을 제도권 금융에서 받도록 유도하는 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최고금리 인상 논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인상 논의의 어떤 타당성이니까 합리성은 그러면 우리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 이게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진 것은 순기능이 더 많았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능이 많았다. 네, 왜냐하면 대부업체들은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는 만큼 가장 높은 쪽에서 영업을 해왔으니까 최고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예.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이제 대부업체들을 약간 금리를 누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대출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낮은 금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한마디로 대부업체들이 약간 예전보다는 마진이 줄어드는 뭐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최고금리를 누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줄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최고금리를 누른 것이
대부업체들의 대출 행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최고금리를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조금 약간 역기능이 클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어떨 때마다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기조가 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금리 인상기라든지 고금리 시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항상 또 불거지고 하니까 예. 최근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만 나오는 어떤 안 중에 하나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좀 연동시키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연동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법정 최고금리도 약간 올라가고 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법정 최고금리도 떨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부업체들의 영업 행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동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어떤 득보다는 조금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결국 누구의 배를 불려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실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 인상기라든지 금리 상승기에는 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시장금리가 오를 때는 법정 최고금리를 좀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시장금리 연동형 네. 최고금리 적용 그런 제도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이제 독일이 약간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뭐 평균 금리의 몇 %라든가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나라는 아예 최고 금리는 딱 설정을 법에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네. 하는 나라 있어요? 있죠? 독일 같은 데가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시장이랑 완전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의 금리 변동을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는데 최고 금리율 자체를 뭐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거는 오히려 또 이 만약 대법체 경우엔 좀 이익을 늘려주는 쪽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고 금리의 기본적인 이제 법리는 뭐냐면 어떤 부당한 과도한 어떤 법률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기본적 질서를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 대부업이 운영돼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이제 생각의 바탕에서 최고금리를 정해 놓는 것이고요. 예. 그 아래에서 어느 수준에 연동할 것이냐가 있는 것이지 최고금리까지를 무조건 시장금리의 상황에 따라 연동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시장금리 연동형 이런 아이디어, 최고금리를 금리 인상기는 조금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여당 뭐 이런 데는 좀 혹시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관련된 뭐 논의가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의 이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서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어떤 한 신문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23명 중에 13명은 무응답을 해서 가장 큰 포션은 무응답이었는데 무응답. 찬성과 반대 중에서는 반대가 5명, 찬성이 2명. 그래서 이제 찬성이 조금 더 적었고 반대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최근에 국회 어쨌든 간 안에 흐름을 보면 야당은 지금 아까 이제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주신 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데 좀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당도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장금리 연동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지금 여야의 정치 환경이나 총선 이런 걸 감안해서 여당도 좀 적극 밀 수 있는 형편은 좀 안 아닌 된다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네요. 네네. 정부도 그렇고 최고금리 논란이 생각보다 시장에 과연 이자 부담,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이자 부담을 정말 덜어줬는지 아니면 규제로 인해서 사금융으로 많은 분들이 몰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런 걸 발표했어요.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천 %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변호사님, 이게 법률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소송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도 있고 일본도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하는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하거나 최고금리
수준을 넘는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국회에도 나온 법률 중에는 예. 최고 금리의 2배 이상의 그 금리로 약정한 지금 20%면 지금 40%면 원금 계약도 무효화해서 그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논리를 금감원이 소송 지원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소송 지원을 통해서.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걸 어떻게 막느냐, 네. 근절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대응인 것인데 그럼 불법 사금융은 사업자 측면에서 보자면 왜 그걸 하느냐, 네. 돈벌이가 되니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적인 측면을 보면 돈벌이가 안 되도록 하자. 안 되도록. 대부업체 이렇게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보자면 불법 대부업체에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최고 금리의 20%를 넘는 대부업은 그 원금 계약도 무효화해서 원금을 갚지 않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나와 있다면 이걸 조금 더 끝까지 밀면은 그런 불법 대부업차들한테 빌린 돈은 소비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불법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의 경제적 요인이 끊어지니까 사금융 업체들, 네네. 불법 사금융 회사들을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정을 해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부터 무효인데 그 0.1% 부분부터 무효인데 이자 넘는 20% 넘는 부분만 무효화하는 그것만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아예 그렇죠.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다. 그렇죠. 그 근거 법률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자제한법하고 대부업법입니다. 뭐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서 뭐 그런 맞습니다. 반사적 행위로서 그걸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 규제의 수준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지금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화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법 대부업자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돈만 보고 생각한다면 이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즉 단속이 되면 20%까지 받고 안 되면 애초에 이제 소비자가 약속한 뭐 20% 아니 뭐 40% 뭐 100% 10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제적 요인이 단절되지 않고서는 이 근절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사처벌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던 일본은 수수 약속 그리고 그 요구만 해도 그 최고 금리를 넘는 수준의 계약을 하고 혹은 요구를 하고 돈을 받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처벌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실제 최고 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때만 처벌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형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제재도 약한 편이라 그러네요. 두 가지 부분이 다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되면 있습니다. 조금 사금융으로 내몰린 사람 피해를 좀 도울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금융 아무리 법을 갖추더라도 우선 주먹부터 나오고 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가면서 제도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안을 수 있는 사금융으로 몰린 손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없을까요? 좀 법 개정하는데 또 부지화석일 텐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기존에 그 대출을 내주고 있던 금융기관들 그 중에서도 조금 저리로 내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큰 금융기관들이 움직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움직임에는 좀 정반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그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이돌 대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이 사이돌 대출 같은 거는 이제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해주고 뭐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4등급에서 한 10등급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금융접근권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뭐 대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오히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금리가 사실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피봇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 언제쯤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피봇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한국은행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당분간 뭐 단순히 한 반년이라도 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 상황이 단순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뭐 횡재세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횡재세. 예, 그런데 그게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횡재세, 은행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초과이윤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재정을 통해서 조세라는 형태로 징수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 은행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들이 자신들이 최근 들어서 좀 누려왔던 이런 이윤들을 조금 사회 환원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문제 그리고 대부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금리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 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